댓글에 에디슨 병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질문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에디슨 병은 쿠싱병이 원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인 것처럼 에디슨의 정확한 명칭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에요. 쿠싱 같은 경우에는 처음 쿠싱이라는 의사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을 진단했기 때문에 쿠싱병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것처럼 에디슨병은 영국의 에디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을 처음 진단해서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을 에디슨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쿠싱병 같은 경우에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고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뇌하수체 종양, 두 번째는 부신 종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둘 다 종양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종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자가면역성 질환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아이들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 외부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내 몸에 대해서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거죠.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해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자가면역 매개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 그 중에서도 부신 피질을 마치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면역 체계가, 내 면역 세포가 부신 피질을 가서 공격을 해서 부신 피질이 괴사된 상태, 그로 인해서 부신 피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러한 상황을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의 90% 이상은 다 이러한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에요. 다른 유형도 있죠. 저희가 보통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긴 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형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부신피질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거든요. 여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러한 알도스테론은 역할이 체내의 수분이라던가 염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데 면역 체계가 부신피질을 공격을 해서 부신피질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코티솔과 알도스테론이 둘 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형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전형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원리로 발생을 했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인 코티솔은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은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나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사실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비전형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서는 코티솔의 기능만 대체를 해주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최근 연구나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비전형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서 전해질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원인이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돼서가 아니라 알도스테론은 없지만 체내의 다른 장기들의 보상 기전으로 인해서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비전형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는 경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인데 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거든요. 원리가 자가면역성 질환은 아니고 제가 쿠싱 편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렇게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신은 뇌하수체에 영향을 받는다, 조절을 받는다라고 했고 ACTH라고 하는 호르몬을 통해서 부신피질이 자극도 되고 억제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하수체의 원인 때문에 ACTH가 잘 분비되지가 않는 상황을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인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인데 의인성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뜻이 되고 사람은 이제 의료진, 수의사를 포함하는 얘기이긴 하는데요. 쿠싱 관리를 받으면서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과적인 약물 처치를 받으실 때는 꼭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동일한 약으로 계속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약의 용량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질병의 기전에 따라서 혹은 아이들의 체중 변화에 따라서.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그냥 약만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너무 과도한 쿠싱 약을 먹음으로 해서 에디슨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디슨의 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는 게 증상이에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다만 구분할 수 있는 건 단계가 매우 진행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에디소니안 크라이시스, 에디슨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가 왔을 때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매우 심각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에디소니안 크라이시스, 에디슨 위기가 오기 전에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기력 저하, 구토, 식욕 부진 이러한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대부분의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보호자님들의 아이가 그냥 단순히 소화기가 안 좋은가, 위장관이 안 좋은가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전에 비해서 기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들의 에디슨을 진단할 때는 현재 상황이 에디소니안 크라이시스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에 따라서 치료 전략도 다르게 되고, 반대로 얘기해서 에디슨 위기까지 오게 되면 오히려 진단이 쉬운데,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오게 되면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에디슨을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에디슨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HTH라고 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HTH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주었을 때 부신이 거기에 얼마나 잘 반응해서 자극이 되느냐, 수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은 HTH를 주입을 하면 몸 안에서 빠르게 코티솔을 분비하는 반면에, 에디슨에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입을 하더라도 코티솔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코티솔을 검사했을 때도 HTH 자극 시험을 했을 때도 코티솔 수치가 오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에디슨을 진단할 수 있는데, 다만 초음파 검사상에서 부신의 위축이 동반이 되면 부신 크기가 매우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초음파 검사상에서 부신 크기가 매우 작게 측정이 된다면 에디슨을 의심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에서 부신의 크기도 좀 작고 애매모호한 관련된 증상들이 좀 보인다면 꼭 코티솔 수치를 검사를 해야 되고, 부신 크기가 작더라도 코티솔 수치가 정상이라면 굳이 HTH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에디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티솔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하면 HTH 검사가 수반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코티솔의 측정 혹은 HTH 검사는 사실 일반적인 혈액 검사,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잘 포함이 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증상도 애매하고 특이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에디슨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야 진단을 할 수 있는 조기의 진단이 매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슨 위기 상태냐 아니냐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에디슨 위기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위기를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입원을 통해서 수액 처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탈수 상태를 극복을 하게 되고요. 전해질 불균형을 맞춰주고 저혈당을 극복을 시키는 게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심을 좀 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이제 에디슨 관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의 에디슨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질병의 원리 자체가 부신이 위축되면서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대표적인 호르몬 두 가지, 코티솔과 알도스테론을 분비하지 못하면서 합병증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요. 코티솔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처방을 해주고, 알도스테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를 보충을 해주는 게 에디슨의 치료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글루티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G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할 때는 MC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GC와 MC의 역할을 하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게 치료가 되는 거고,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는 각각을 나누어서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하게 되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맞는 주사제로 저희가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 치료제 중에는 먹는 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하는 치료제도 있기는 하거든요. 안심하셔도 되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GC와 MC 처방을 받으면 합병증 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호르몬 질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치료제가 스테로이드 치료제예요. GC라고 표현하는 게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에디슨에 걸린 아이들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꼭.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들께서 스테로이드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혈당을 유지하고 외부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정상적으로도 잘 분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오랫동안 처방을 받는 게 안 좋은 거지, 에디슨에서는 꼭 필요한 양만큼의 스테로이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아이가 스트레스에 놓을 만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평소에 관리하던 것보다 더 많은 처방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고 있는 아이가 여행을 간다던가, 명절이라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산책량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 상비약을 꼭 한 포를 더 먹여주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에디슨이라고 하는 질환은 회복을 할 수 없는 질환이에요.
이 원리 자체가 대부분이 자가 면역매개성 질환이기 때문에 부신 피질이 이미 파괴되고 개사되고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치료, GC와 MC를 병행하더라도 파괴된 부신 피질이 새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재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까지 해소하는 치료는 아니고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여생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죠. 평생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병이에요. 네, 평생 보호자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님들께서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 있는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리상 예방도 불가능하고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이 된 이후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디슨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질환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아이들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면역매개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6에서 8세 정도의 중연령에서 호발하고요. 성별 비율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면역매개성 질환들은 암컷에서 더 호발하거든요. 예전에는 에디슨이 암컷에서 더 호발한다라는 연구나 논문도 있는데 최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다만 품종 특이성이 있어요. 특정 품종에서 많이 생겨요. 발생하는 빈도를 찾아보면 보통은 약 0.1%?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스탠다드 푸들에서는 50마리 중에서 한 마리, 한 2% 정도? 그러니까 비율이 한 20배 정도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스탠다드 푸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제 미니어처 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체구가 작은. 하지만 푸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종에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본 아이들도 에디슨의 절반 이상은 제 경험적으로 푸들 아이인 것 같아요. 분명한 품종 특이성이 있어요. 에디슨 병이 어쨌든 부신 기능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방광결석이 있거나 방광 관련된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 에디슨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광결석이라고 하는 건 방광 안에 있는 결석을 방광결석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방광결석이 생기는 원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결석의 종류가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방광결석이 있다고 해서 에디슨이 잘 생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칼슘 옥살레이트가 생기는 기전 자체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은 호발하는 상황 자체가 산성료를 생성하거나 단백질의 함량이 높다거나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은 아이들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칼슘 옥살레이트는 아직까지도 그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책도 100%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한번 수술을 해주셨더라도 이후에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그 빈도수를 낮추고 진행 속도를 낮추는 게 치료의 목표예요. 에디슨 병이 1차 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아서 무조건 2차 병원 이상의 병원을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뭐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상황이 각각 다를 거라 1차 병원에서는 에디슨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없다. 2차 병원은 조금 더 관리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흔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생기는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진료의 수가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에디슨의 경험이 좀 적을 수는 있다. 증상도 애매한데 환자 수도 적기 때문에 HTH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HTH 검사를 하려면 코티솔 수치를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건강검진에서 보통은 코티솔 수치가 잘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이 될 가능성이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단하고 나서 치료 자체가 당질 코르티코이드인 GC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 MC를 둘 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환자 수가 많지 않게 되면 다 소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약의 재고 관리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디까지나 다 유통기한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약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으려면 환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쿠싱처럼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에디슨 치료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디슨 위기 상태일 때는 급성 치료를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급성 치료도 좀 너무 늦은 시기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급성 치료를 하더라도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죠. 에디슨 위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상황이 있는데 너무 극심한 탈수, 그로 인한 요독증이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혈당증이거든요. 코티솔이 분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혈중의 혈당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이고 이게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전신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신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만 병원에 오셔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에디슨을 장기간 관리하는 치료의 목표는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에디슨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에디슨인데 혈당이 정상일 수 있나요?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무기력, 경련, 가죽 떨고 식욕 감소, 크레아틴, 비유엔인 증가 등등 증상은 맞는데 혈당은 계속 정상이라서요. 가능하죠. 보상 기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기가 기능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 혹은 남은 장기가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에 임상 증상이 생기는 거는 그 보상이 채 따라가지 못할 때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형 에디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알도스테론이 없더라도 신장과 같은 데서 어떻게든 이제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가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실제로 코티솔 수치가 낮더라도 어떻게든 혈당을 유지를 하려는 노력을 몸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내 언젠가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혈당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발작과 같은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만 에디슨의 진단 시점에서 저혈당증이 없다라고 해서 에디슨이 아니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혈당만 정상이고 다른 증상들은 다 있는 거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에디슨 검사는 검사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검사를 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거든요. ACTH는 제가 쿠싱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검사가 빠르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고 1시간 후에 체열해서 코티솔 수치만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검사도 아니고 보통은 잘 검사를 해줘요. 시간도 빠르고. 그러니까 에디슨은 ACTH 검사만 진행이 된다면 빠르게 진단을 하거나 반대로 얘기하면 빠르게 배제할 수도 있어요. 에디슨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가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은 사실상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권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검사를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처방을 하게 되면 에디슨이라는 질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훌륭하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고 아이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되고 나면 에디슨에 걸렸다라고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처방받은 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관리하시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